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과 선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이며 그 자체로는 단순한 도구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는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 책 돈의 심리학에서는 돈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 가치관, 그리고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지, 왜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정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재정적 결정은 단순히 숫자와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관련된 감정, 행동,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돈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독자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자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달렸습니다. 오늘날의 금융 성과들이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되기도 하며 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에서는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 소프트 스킬을 가리켜 저자는 돈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돈의 심리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돈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보건업계도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체 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업계, 즉 투자와 개인금융, 사업기획 등을 다루는 업계는 좀 다릅니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습니다. 10년 전 금융공학은 프린스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빚에 덜 허덕이게 되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있을까요? 은퇴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돈이 행복을 위해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못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돈은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릅니다. 돈은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릅니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볼테르의 다음 말을 좋아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소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태어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 인센티브가 다른 고용시장을 경험하며 누리는 행운의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다른 교훈을 배웁니다.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은행가의 자녀는 빈곤 속에 자란 사람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생각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시절에 자란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대공황기의 증권 중개인은 1990년대 말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기술 노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경기 침체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호주인의 경험을 그 어떤 미국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테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와는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아마도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의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똑똑한 사람도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났는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투자 위험은 얼마나 감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공황기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책으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에게 남은 정서적 흉터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주식을 보유하고도 무사태평해 보이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그처럼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새롭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터키 일부가 된 리디아의 알리아테스 왕이 기원전 600년에 최초의 공식 화폐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돈에 관한 현대적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인구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65세 이상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누구나 품위 있게 은퇴를 할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한다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품위 있는 은퇴 방법으로 예상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의 은퇴를 위한 저축수단의 근간인 직장가입 퇴직연금 401k는 1978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은 1998년에 와서야 탄생했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 적금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이제 겨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서툰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초보여서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나 고아가 된 라자트 굽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40대 중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CEO가 됐습니다. 2007년에 은퇴한 그는 유엔과 세계 포럼에서 직책을 맡았고 빌 게이츠와 함께 자선 사업도 추진했으며 상장기업 5곳의 이사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의 재산 가치는 무려 1억 달러. 대부분 사람들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금액에 달했지만 그는 10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2008년 골드만삭스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를 구조하는데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고 이사회 구성원이던 그는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 결국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수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더 많은 돈을 원했을까요? 이를 두고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중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돈을 갖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꼴대, 즉 목표를 세운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할 것입니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입니다. 둘째, 남과의 비교를 멈춘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충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 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맛있는 식사보다도 구토할 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논리를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뭐가 되었든 잠재적 1달러를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잠재적 이익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 명성이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행복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남는 일입니다.